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2기 신도시든 3기 신도시든 1기 신도시든 서울로의 교통망 확충은 다들 원하는 바죠. 자, 그중에서 뭐 광역철도, GTX도 좋지만 기존에 잘 활용되고 있는 이런 철도들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5호선 연장 추진 지자체 간 이견이 있어서 한강선 물 건너 가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5호선 라인의 서쪽 5호선은 서울의 이 남쪽을 이렇게 쭉 가로질러서 약간 밑으로 해가지고 남쪽을 가로지른다는 표현은 조금 그러네요. 이 남쪽을 가로지른다는 표현 좀 그러네요. 김포공항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남쪽 이 한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쭉 따라 쫓아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 그리고서 이 신기를 지나가지고 공덕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부터는 강북으로 해서 중구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왕십리 성동구 쪽을 찍고 다시 강동구 쪽으로 내려와서 천호 그 다음 저 밑에 이제 그래서 강동 쪽 그 고덕동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마천동 쪽으로 나가거나 분기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제 그 5호선이 이 서울의 동쪽 끝에 있는 어디로 연장되었으면 하는 그 연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광화문까지도 들어오잖아요. 이 마포에서 광화문 갔다가 이렇게 중구로 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심 접근성이 있는 노선이다 보니까 동쪽에서도 연장되는 하남 쪽, 이쪽에서도 연장을 되게 희망하고 한편으로는 서쪽에서도 이 지금 김포공항에서 김포로 넘어가는 방화를 지나서 이제 검단이라든가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김포의 구도심이라든가 이게 5호선이 물리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 서울의 외곽 지역, 서울과 연접해 있는 이 지역들이 연결되기를 되게 바라고 있을 텐데 아무튼 이 방화역에서부터 이 검단을 거쳐서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가게끔 하는 이 노선을 한강선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해봤는데 영 쉽지 않은 상황인가 봅니다.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뭐 가장 나은 노선이라고 이제 봤던 이 사업성이 높았던 김포터미널 분류단지, 김포신고, 한강 시내폴리스, 인천 검단, 김포 한강 신도시, 누산 택지 노선을 연장하는 여기도 이 비용 대비 편익이 0.81에 불과해서 1을 못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보관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서울 쪽에 있는 일종의 혐오시설 이제 그래서 차량 기지랑 그 다음에 건설 폐기장 이쪽 끝에 있는 요걸 가져가 준다라고 하면 니네 시 쪽으로 가져가 준다라고 하면 그 부지에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으니까 이 편익이 별로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 개발 수익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게 수익이 올라가면서 되지 않겠냐 일종의 좀 혐오시설을 이 김포라든가 검단 인천 쪽으로 떠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장을 해주겠다 그런 모양새였던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인천 김포에서 왜 우리가 그걸 받아요? 안 받는다라고 했고 아무튼 그래서 지자체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당장 결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협의가 뭔가 좀 중재안들이 나오고 하면 협의를 좀 방안을 찾아보겠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토부 쪽도. 근데 이 기획재정부가 얼마 전 김포 파주 등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해서 예비 타당성 평가 기준에서 경제성 점수 비중을 낮추고 균형 발전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자체들을 설득해낼 수 있느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기 신도시 맨날 시위들 하고 있잖아요. 교통대책들 우리도 좀 연결해달라.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형평성 또는 이제 기존에 공급되었던 이기 신도시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맞물린다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근래 기사들 보면 뭐 다산 신도시 쪽도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뭐 집회한다라고 하고 일산도 시위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런 지역 주민들의 불만들이 시위, 집회 등으로 표출이 되고 이게 정책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또 김포 쪽의 5호선 연장 이쪽은 또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좀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올해 구성남의 재개발구역 2개 분양했죠. 중1구역, 신흥역 랜더스 원 하늘채였나요? 그리고 이제 금광 1구역. 이름도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이름도 어려워. 아무튼. 근데 올해 원래 분양 나오기로 한 이 유망 분양 물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성남의 신흥 2구역인데요. 여기도 사업 방식은 비슷합니다. LH가 사업 시행자지만 이제 주민들이 무슨 회의 이제 하는 데인데, 여기는 GS건설이랑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정해져 있는 곳이죠. 여기도 이제 올해 분양 예정이었는데, 보니까 이 종교시설 문제가 있네요. 뭐 얼마 전에 분양했었던 홍제 3구역 같은 경우도 교회 보상대금 문제 때문에 분양이 1년 넘게 늦어졌었는데, 여기도 지금 비슷합니다. 보니까 이 안에는 교회에 대한 처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내용을 보니까 원래 387제곱미터 규모 교회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근데 이제 이 재개발구역 안에 약 한 700제곱미터 정도의 종교 용지를 공급받기로 했는데, 교회 신축하는 비용, 그 다음에 이사 비용,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사업하는 기간 동안 이사 가려면 이제 임시 예배 장소 임대료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재개발에 따른 교회 기회 손실 비용, 그다음 기타 비용 해가지고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합에서는, 또는 사업시행자 입장, 이 조합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인 LH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렇게는 줄 수 없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차라리 우리를 재개발 사업에서 빼달라, 존치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서로 줄다리기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종교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제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는 게 좀 문제다,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뭐 소송해야죠. 실제 소송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합에서는, 조합이라고 자꾸 그러네. 사업 시행자인 LH에서는 일단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명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교회 입장에서는 명도를 거부하고 강제 집행 정지 신청하고 명도 소송 항소로 대응하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 군데에서 문제들이 좀 됐죠. 지금 계속 분양 늦어지고 있는 거여만천 뉴타운 2-1구역도 사실은 이 관리처분 계획인가 취소되고 그랬던 게 이 교회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 아까 홍제 3구역도 그랬고, 지금 신흥 2구역도 그렇고요. 이 종교시설에 관한 어떤 처리 방침,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이 달라고, 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많이 주기 싫고, 그 다음에 교회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고 요구하고, 그 갈등을 참 중간에서 중재한다는 게, 또는 양쪽 다 만족스러운 결론을 낸다는 게 만만치가 않지요. 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종교시설을 처리하는 처리 방안 가이드가 있는데, 일단 이전 계획 수립할 때 종교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 예정 부지는 대토 방식이 원칙이며, 그러니까 대토라고 하는 거는 재개발구역에 원래 있었던 데에서 교회 위치를 옮기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종전 토지하고 이 새로 받게 되는 토지하고 맞바꾸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원칙이며, 그 다음에 현재 건축물이 이 교회가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현 종교시설 건물 연면적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건축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고, 뭐 예를 들어 땅 100평에 건물 200평짜리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200평 연면적 지어진 거 지을 수 있는 건축비는 사업 시행자 쪽 조합에서 부담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기간 동안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 마련하고 이전 비용들을 조합이 부담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보면 교회 편을 많이 들어줬네요. 이런 이제 방안 자체가 일단 서울시의 이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서 뉴타운 지구내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 2009년에 만든 게 하고 있는데, 이건 서울시 룰이라서 뭐 여기까지는 지금 적용이 되지 않는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신흥 2구역이 사실 그래서 이런 보상 문제 때문에 분양이 조금 늦어질 수 있겠다. 종교시설 문제는 재개발구역 안에 이 교회나 절이라든가 이런 큰 종교시설이 있으면 이 협의 문제가 이렇게 사업 막바지에 가서 복병으로 나오기도 하더라. 그래서 한번 겸사겸사 읽어봤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 그냥 짤막하게 볼게요. 예, 기름뉴타운 확장 1구역 재개발한 롯데캐슬 클라시아.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감도가. 롯데캐슬 클라시아 이제 당첨자 발표가 있었는데 당첨 가점 최고점은 79점, 최저점은 54점. 54면 높은 거지요. 예, 그리고 평균 가점이 64.7%로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방배그랑자의 49.66보다는 올라갔다라고 하고요. 예, 경쟁률은 높았죠. 이 당첨 가점 커트라인 봐서는 계약률도 상당히 높게 나올 것 같은데 무순위, 줍줍 등에게 기회가 갈까요? 예, 아무튼 굉장히 높은 시장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높은 가점이 보인 결과였다. 이렇게 짤막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이 성동구는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서 비춰진 걸로 보면 이 도시 재생,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지자체로 보이죠. 그래서 이 구에서 마련한 안심 임대 상가 이런 것도 한다. 상생 협약도 이끌어낸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곤 했었는데 그건 이제 공공에서 일부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민간의 흐름은 또 다를 수 있죠. 근래에 보면 블루보틀이라고 하는 미국의 커피숍? 예, 커피 카페가 이제 들어온 것도 1호점이 나온 것도 블루보틀이고 성수동이고 성수동에 굉장히 핫한 그런 가게들 많잖아요. 이렇게 어떤 토지의 이용가치, 상업적인 이용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지가가 상승하고 또 지가가 상승하면 또는 그와 맞물려 가지고 아주 사람들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상권으로 확장하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고 이제 말 그대로 렌트 페이업을 지불할 수 있을 만한 임차인들, 우리는 임대료 더 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임대료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높아진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는 이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들을 하는데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막겠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관이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곳이 바로 성동구고, 이제 그 지역 대표적인 곳이 성수동인데, 이 서울시가 비용을 4억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지원한 이 붉은 벽돌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임대료가 2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안정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지원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되면서 임대료가 오히려 올라가서 세입자들이 세부담 때문에 되게 이제 힘든 그런 상황으로 오히려 돌아왔다. 이런 주제 꼭지에서 기사가 쓰인 게 있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서울시와 성동구가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 벽돌 마을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리모델링을 마친 상점의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성수동 특징인 공방이나 봉제 공장 등이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성수 젠트리피케이션을 합친 성수피케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생각해보니까 이 붉은 벽돌 마을 관련해서는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같은 컬러로 이렇게 해서 지역들을 만드는 근데 이제 그 리모델링 마친 가게들의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다. 자, 성수동 1가의 리모델링을 마친 상점의 월 임대료는 전용 면적 3.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20만원대까지 상승했다. 리모델링 하지 않은 상점의 시세가 3.3제곱미터당 10만원인 선을 고려하면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치솟은 상황이고 한상가 전용 112제곱미터의 월 임대료는 600만원이다. 개발자들이 종전보다 2배 이상 받으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용 112제곱미터면 이게 34평 정도잖아요. 600만원 임대료면 이거는 만만치 않은 임대료예요. 굉장히 센 임대료거든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 평당 기준으로 20만원까지라고 하면 전용 10평 쓰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전용 보통 우리 점포들 일반적으로 보면 점포들이 한 15평에서 15평 쓴다라고 하면 얼마예요? 300이라는 얘기잖아요. 임대료가 장난 아닌 거죠. 자, 기사 내용을 보면 그래요.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서 작년 12월 달에 협약을 맺고 서울시가 신축 중축 또는 이제 대수선 리모델링 할 때 4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최대 공사비의 50% 범위 이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해왔고, 대신 이제 색깔, 붉은 벽돌 이런 거 깔맞춰라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런 걸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임대료 상승으로 돌아오면서 기존에 원래 이 골목을 지켰던, 지역을 지켰던 임차인들이 쫓겨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 기사는 5월 29일 기사인데 이제서야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읽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지나갔어요. 신탁을 활용해서 종합부동산세의 절반을 줄인다. 다주택 자산가의 은밀한 절세 전략이라고 해서 참 이 사람들 이런 거 보면 똑똑한 것 같아요. 이게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제 과보유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신탁 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신탁 이 명목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신탁 업체로 명의를 넘기게 되면 일단 소유권은 그쪽으로 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신탁 업체가 당신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세요라고 맡기고 소유는 그쪽이 갖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은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관리 신탁을 맡기게 되면, 이런 신탁을 맡기게 되면 신탁 수수료가 있지만 과도한 이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산할 요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산이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걸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연 2에서 6%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절세료, 이렇게 수수료가 너무 높게 되면 절세 효과가 실질적으로 없을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있는 경우 계산해보고 이쪽이 좀 더 절세 효과가 크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자,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관리 신탁이란 게 있는데, 주로 이제 부동산 소유자가 위탁자가 돼서 신탁 계약을 통해 주택, 상업용 건물 등을 부동산 신탁사, 수탁사에게 맡기고 관리 서비스를 받는 건데, 주로 부동산 소유자가 외국으로 장기간 나가 있거나 법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런 관리 신탁 상품을 사용했는데, 이게 종합부동산세에 회피하는 어떤 전략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예시가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년 670만원씩 종부세를 내야 되지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 채만 신탁세에 관리 신탁하고 남은 한 채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면 종부세가 16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만약에 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맡길 경우에 신탁 수수료는 200만원 정도 발생하지만, 아까 종부세 670만원에 비해서는 신탁 수수료 200만원에다가 종부세 160만원을 더하면 360만원이니까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더 적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 세부담을 회피하는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신탁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이유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한 부분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 담보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담보신탁은 부동산을 신탁사에 명의 이전하고 신탁사가 발행한 수익권 증서로 금융회사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관리신탁처럼 명의가 형식상 바뀌다 보니 신탁회사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서울 등 조정 지역에서도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고, 그래서 한 부동산 신탁사 관계자는 아파트 10여 채를 보유한 자산가가 한 채를 뺀 나머지를 신탁사에 분산해서 담보를 신탁하고, 이를 통해 받은 대출로 다른 아파트에 투자에 나선 경우도 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이 신탁을 이용해 가지고 대출, 그다음 세제를 회피해 가면서 이렇게 가는 어떤 것이 절세 전략으로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 사람들 머리도 똑똑하고 참 회피하는 방법도 가지가지고 다양하고, 또 이제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정부는 규제를 또 촘촘하게 만들까? 기사 나왔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세금 물리게끔 해. 뭐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머리 싸매고 만들고 있겠죠. 참 이 규제가 과열된, 규제가 심해지니까 별의별 방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선생님들, 일종의 선생님들이죠. 선수들이 이렇게 회피한 절세 전략들, 또는 대출 회피 전략들, 이런 것들은 이번 상승장에서 이렇게 가다가 규제가 또 막는 규제도 나오고 하면서 점차 더 첨예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 한번 지나서 다시 시장이 완화되고 나면 이제 다 까먹었다가 또 다시 이제 과열되는 시장 다음 텀에 오면 이런 팁들이 또 선수들 사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또 활용하고 뭐 법인으로 회피한다, 신탁으로 회피한다, 예, 뭐 그렇겠죠. 아, 진짜 처음에는 이것부터 시작했네요. 임대 사업자로 회피한다, 법인으로 회피한다, 신탁으로 회피한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 기사는 좀 짧게 읽을게요. 누적 손실 9천억, 오세훈 아파트 신규 공급 줄인다라고 했는데, 오세훈 아파트 하니까 뭔가 좀 되게 그렇다. 예, 근데 사실 오세훈 아파트는 맞아요. 예, 왜냐면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울시가 아주 되게 공격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반값 아파트에 대한 개념들이 되게,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토지 임대부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토지는 분양하지 말고 건물만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이다. 그럼 집값을 반값으로 할 수 있다. 막 나오던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주택 공급,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이런 주택에 대한 어떤 니즈들이 시장이 분명히 있었고요. 한쪽에서 그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니까 이제 반대로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죠. 예, 오세훈 시장 서울시에서는 우리도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들어갈 때 주변 시세의 80% 선의 전세 가격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월세가 아니에요. 공공이 전세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주변 시세의 80% 선에 공급하고, 그리고 최장 20년까지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게끔, 그리고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임대료 상한은 뭐 연 5% 이내,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서울시의 아주 좋은 아파트라고 해서 장기전세 주택 홍보들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SHIFT라고 해서 쉬프트라고 했어요. 쉬프트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 SH 입장에서는 이 돈을 깔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까지 원래 공공의 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임대료를 낮게 해서 월세를 받는 거였는데, 이거는 9천만 원 집을 지을 때는 SH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서울시는 토지는 보통 이제 용적률 상승 부분에 대한 토지는 뭐 기부 체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집은 시가에 준하지는 않지만 건축비도 표준 건축, 그러니까 실제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간 건설회사 이 사업 시행자 조합, 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지급한 사업비를 주고 사는 건 아니고 서울시가 정해놓은 표준 건축비를 가지고 사긴 해요. 근데 그렇게 사는 비용은 어쨌거나 줘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사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SH공사 입장에서 많은 돈을 주고 사서 이 주택을 확보했는데, 이 주택을 갖다가 세입자들한테 전세 보증금으로 받고 그냥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 SH 입장에서는 이 임대 보증금은 세입자한테 나중에 돌려줘야 될 일종의 부채인 셈인 거고요. 결국 이거는 굉장히 돈 많은 자산가가 해야 되는 건데, SH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돈을 돌려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좀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튼 누적 손실이 9천억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시프트 장기전세 주택 아파트를 앞으로는 없애겠다. 작년 정도에 제가 기사를 읽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 이 장기전세 주택은 대형평형도 공급을 했습니다. 아니, 소형평만 안심하고 살아야 되냐? 큰 평수도 안심하고 20년 동안 살아야죠. 대형평 공급을 했는데, 앞으로 대형평형 다 월세로 돌린다. 장기전세 주택 공급 안 한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작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그냥 아니다. SH 재정 부담 때문에 도입 12년 만에 폐지 수순으로 아예 그냥 없애겠다. 장기전세 주택이란 개념을 없애고 행복주택으로 전환한다. 솔직히 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월세 받는 임대로 바꾸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골자를 읽히고요. 자,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 공급한 임대주택이라고 하네요. 전세와 마찬가지로 주변 시대보다 저렴하지만 월세형으로 공급되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월세 받아서 이 금융비용들, 이 월세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 임대료 수익 가지고 이제 비용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겠죠. 이 장기전세 주택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은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택 확보를 위해서 계속 서울시는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 재원 마련이 어렵죠. 그에 비해서 행복주택 형태로 매입하게 되면 가구당 3천만 원까지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국가돈 갖다 쓸 수 있는 뭐 이런 장점도 있고 하니까 유리하단 거겠죠. 그래서 이 장기 전세주택의 종말이 예견됐던 수순이다. 유지 및 운영비를 벌 수 없는 구조다 보니 그렇다. 저는 사실 이런 플랜을 만들었다는 게 당시에도 좀 이해는 잘 안 갔고요. 돈이 많나 봐. 그런 생각이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네요.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야 그대로 살 수 있겠지만 이제 신규 공급이 없는 거고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 중에서 이게 사업 시작된 게 벌써 10년이 됐으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 더 하면 이제 처음 입주한 집들부터 하나하나 이제 다 사라지게 되나요? 이제 그렇게 이사 나가시고 또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 다른 이유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이사 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물량들 같은 경우 행복주택 또는 월세주택으로 전환하고 또 일부 중대형 같은 경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이 그렇게 책임있게 공급하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는 매각해서 민간에 매각해서 뭐 좀 수익 확보도 하고 이 부채도 상환하고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네, 아무튼 그렇게 장기 전세 주택은 점차 사라지는 모양의 임대주택이 되겠다. 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원래 어제 읽으려고 그랬는데 기사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헤매다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오늘 구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는 그냥 원문을 그냥 보겠습니다. 재개발주택 취득 시기 조정에 따른 취득세 변화라고 돼서요. 자, 이게 뭐 재개발 사업에서 취득세가 되게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막 보도자료들이 나왔길래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건물이 멸실되고 나서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돼서 취득세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멸실된 이후에 입주권 상태에서 거래할 때 높은 취득세 부담은 단점으로 항상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건드린 건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단계별로 보시면 이제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거의 다 지어가는 단계인데 아파트를 다 지어서 입주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뭘 하냐면 보통 준공검사, 집을 다 지었냐 확인하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 승인을 내주거든요. 이제 그 단계가 있고요. 그걸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전고시라는 과정을 거쳐요. 종전에 갖고 있었던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무슨 토지가 어떤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지하고 그 이전 고시한 다음 날로부터 이제 아파트 주택으로 된 걸로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세율을 그 시점,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점에 이 주택으로 언제까지 볼 거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 당시에 거래를 할 때 취득세 기준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게 되게 많은 부분 적용되는 변화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얘기예요. 사용 승인, 이제 준공 나게 되면 준공 나는 시점부터 그냥 주택으로 간주해서 주택에 따른 세율을 부여해라. 그래서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 원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지어서 집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 원시 취득, 조합원 같은 경우는 없던 집을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뭐 이제까지 재개발구역에서 준공이 낮지만 이전 고시가 되지 않은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뭐 이 내용 보도자료에 보시면 설명하는 대로 아직 이전 고시가 안 났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승계취득세 세율 4%를 내고 그 다음에 건물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뭐 2.8%를 내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정리를 해서 준공이 났으면 그냥 주택이 된 걸로 봐라 라고 해서 이 준공이 마친 재개발구역에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거래할 때는 준공 마쳤다라고 하면 주택에 대한 승계취득 세율 1%, 2%, 3%짜리를 적용해라. 이제 그렇게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주 단계에서 거래할 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세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되게 한정적인 기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뭐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이미 준공이 떨어진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어떤 거래하는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좀 세부담을 적게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약간 미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마지막 단락인데 원조합원의 경우에는 재개발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가
준공일, 임시사용 승인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이 분양대금에 대한 잔금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준공이 떨어지면 주택을 취득한 걸로 간주해가지고 이 취득세 부담을 하게끔 한다는 건지 이제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이 약간 미완으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뭐 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으로 간주해서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이 기준으로 해서 60일 안에 잔금 내고 취득을 해라.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해석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관련된 내용 사실 저는 전문 분야는 아니고 이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법무사님들이 주로 하거든요. 재개발 구역에서 주로 업무를 하는 법무사님들 이런 분들께 질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부담하는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인지 어떻게 더 내는지 매도인 매수인 입장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다른 부동산 뉴스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